네, 안녕하세요. 예, 질문은 뭐 별거 아니고,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이 사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조선해양공학과라는 사실 조금 생소한 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한 열 몇 개밖에 안 되고요. 특히 수도권에는 서울대하고 저희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하고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어서 우리,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소개를 하고요. 조금 내용이 어렵 원래 좀 이 조선해양 공학이 쉬운 학문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모든 그 방정식은 다 빼고 그냥 비디오나 이런 걸로 일단은 최대한 설명을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걸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돼서 조금 죄송한데 you can see as much as you know.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희 같이 이제 연구자들은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일반인이 관심이 없는 분야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관심사가 있으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이 전공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파 역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낯선 학문입니다. 제 전공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양파 역학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우리 일상과 굉장히 그러니까 근접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강가를 나가든지 또는 뭐 비치, 그러니까 우리 뭐 해수욕장에 가든지 또는 뭐 배를 타고 조금 바다에 나가면 전부 요거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고요. 또 요즘에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태풍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태풍에 대한 피해 이런 것도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파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파라는 게 결국 이제 파도니까요. 80만 명의 인파가 몰린 해운대에서 오늘날 피서객 200여 명이 갑자기 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피서철 해수욕장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도현 기자입니다. 한번 이걸 보십시오. 노란색 튜브를 탄 피서객들이 해안에서 수백 미터 밖까지 밀려난 채 떠 있습니다. 그 사이로 군데군데 제트스키를 탄 구조대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둥근 모양의 구명보트에 해수욕객을 옮겨 태우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구조작업 중에도 5, 6미터 높이의 파도가 계속 밀어닥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오늘 낮 12시쯤 갑자기 해운대에 이한류가 덮쳤습니다. 이한류는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바다 쪽으로 되돌아가는 현상. 이로 인해 해수욕객 200여 명이 순식간에 바다로 휩쓸려 나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운대 해수욕장은 4시간 넘게 입수가 통제됐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강원도 낙산 해수욕장에서 러시아 대사관 직원 자녀들이 빠른 물살에 휩쓸리는 등 이한류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도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실 해운대에서 이제 이한류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한류가 뭐냐 이럴 텐데요. 이제 영어로 하면 립 커런트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해수욕을 하는데 그냥 그 먼 바다 쪽으로 급한 해류가 발생해서 쭉 빠져 나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거의 다 있어요. 어느 해수욕장이나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빠르냐면 대략 한 1초에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 정도로 내가 바닷가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계속 먼 바다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왜 일어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되게 위험해요, 사실은 요거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파도의 전파 그리고 물 입자 운동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게 좀 밑에 영어로 돼서 죄송한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바다를 보면 이렇게 파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파가 계속 치거든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그 약한 어떤 그 해류가 흘러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동해안에 가면 갑자기 그 모래사장이 막 없어진다. 뭐 모래사장이 뭐 있다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매년 가는 강릉의 경포대 해수욕장이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파도가 이렇게 좀 깊은 바다에서는 그 물 입자가 이렇게 원형 운동을 해요. 좀 깊으면. 근데 이게 점점점 이렇게 얕아지면 이게 타원으로 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거의 직선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립커런트는 뭐냐면 이제 그런 거와 이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해안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다 속에는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있어요. 모래 언덕 같은 게. 그러니까 바다 속이 뭐 아주 평평한 게 아니라 그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샌드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안에 모래 언덕이에요.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죠. 물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웨이브가 와서 그러니까 파가 와서 여기서 사실은 깨져요. 깨진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바닷가를 보면 하얗게 물보라가 일어나거든요. 그 눈에 안 보이지만 저 멀리서 그 물보라가 일어나는 게 바로 파도가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깨진 상태에서 이제 물이 밀려와요. 그런데 이렇게 샌드바가 군데군데 있는데 그 사이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약간 더 깊겠죠. 그죠? 그래서 물이 밀려와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립 커런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도가 이 해안으로 들어오면 그 파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육지로 못 올라가니까 다시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 빠져나가는 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립 커런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파도가 와서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해수욕을 여기서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수욕장에서 여기서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잘못해서 내가 만약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요 물 흐름에 이렇게 같이 쓸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죠. 한 100m 이상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안에서 100m 나가면 엄청 무섭잖아요. 그죠? 되게 멀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그 외국에 이제 그 이런 이한류가 발생했을 때 탈출 방법을 이렇게 공지를 해놓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데 가보면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본능이 다시 막 요 길로 막 이제 서로 이제 왔던 길로 가려고 엄청 몸부림을 치는데 쉽지 않습니다. 뭐 선수들이 아니 그 수영 선수가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옆으로 나가야 됩니다. 옆으로. 그러면 바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한류의 폭이 이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뭐 한 기껏해 5m.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만 나가면 이제 괜찮죠. 이런 데는 다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매년 일어나요. 사실은 해운대 같은 데는 매년 일어나고요. 아마 어떤 해수욕장도 이렇게 유사한 형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해운대 이게 동백섬이잖아요. 이게 해운대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쭉 밀려 나갔죠. 이게 지금 이한류가 지금 나가면서 립커런트가 생겨 있는 거죠. 이렇게 눈에 확실히 들어오죠. 네. 실제로 이건 외국 바다긴 한데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한류가 나가는 게 보여요. 사실은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파도가 깨졌고 그 사이가 지금 깨끗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샌드바가 있어서 깨지고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로 나가는 이렇게 나가는 여기 다 이한류가 나가는 물론 약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뭐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뭐 사람이 뭐 쓸려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곳은 상당히 그 수심도 좀 깊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사실은 이제 되게 이한류고 요게 이제 일종의 그 해양파가 그 어떻게 운동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해양파 역학에서 다루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해안 공학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이제 코스탈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같이 선진국들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그 마이애미나 뭐 플로리다 이런 데 되게 잘 사는 이제 뭐 별장이 많은 그런 데는
이런 게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별장 앞에 비치가 그 해안의 그 모래사장이 갑자기 없어진다. 또는 뭐 거기가 뭐가 이렇게 침식이 된다. 이러면 되게 이제 막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또 해안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단순히 그냥 관광이나 이런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뭐하고 관련되냐면 군사적인 목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륙작전. 예. 우리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라고 상륙작전을 한 걸 아마 아실 텐데요. 사실은 그때도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해양 과학자들이 그 노르망디 그 상륙하는 그 즈음의 날씨, 그다음에 이런 해양의 흐름, 그다음에 해양 파도의 어떤 예측 이런 거를 전부 다 예측을 한 뒤에 사실은 상륙을 한 겁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이제 그렇게 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날짜를 잡고 예, 상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예, 실제로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해양파를 우리가 정의할 때 우리가 그냥 바다를 보면 되게 막 이렇게 지글지글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파도가 요 방향이죠. 지금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규파라고 그러는데 요 방향으로 파도가 있고 또 요렇게 약간 사선으로 오는 파도도 있고 또 요렇게 가는 완전히 90도 방향으로 가는 파도도 있고 이런 파도가 많거든요. 이런 파도들이 무수히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이제 불규칙파이거든요. 그것들이 합쳐져 있는 게 실제로 바다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보면 그냥 뭐 바다가 되게 그냥 약간 이렇게 좀 찌글찌글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거는 굉장히 많은 주파수가 뭉쳐져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 파도들, 이 각각에 대한 이 파도 높이들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보면 그냥 되게 예쁘다, 평화롭다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바다를 되게 그냥 평안한 바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바다가 태풍이 오면 이제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오는 거죠,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이에요.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찍은 이제 이게 동영상인데 어떠세요? 이제 파도를 보면 아 이게 지금 여기서 파가 깨지고 있구나. 하얀 게 파도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게 뭐냐면 이 파가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파도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에 사람의 이렇게 몸이 맞으면 뭔가 묵직하게 예, 저에게 뭔가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힘의 일부를 에너지를 이 하얀 데서 이제 깨지니까 에너지가 거기서 이렇게 그 뭐라 하냐 릴리스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퍼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런데 왜 여기가 하얀색이 있느냐면 요 밑에가 약간 높아요. 예, 약간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이게 이제 파도가 깨지는 겁니다. 그 옆에 여기는 약간 깊은 데겠죠. 예, 여기는 좀 깊고 여기는 뭔가 이 안에 샌드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희한하게 해안선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해수욕장을 가보면 이렇게 반듯한 해수욕장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반달 형태예요. 그죠? 혹시 그런 거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왜 해수욕장은 반달 형태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볼록한 해수욕장은 없을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인 해수욕장은 없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모든 해수욕장은 다 이렇게 반달이에요. 그죠? 예.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요게 지금 그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최근에 지은 요 그 엄청 높은 빌딩. 그다음 요게 이제 달맞이 고개라고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해수욕장이 약간 동그랗게 돼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해수욕장 끝에는 이렇게 돌산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해수욕장의 이쪽엔 돌산 달맞이 고개가 있고 반대쪽엔 뭐가 있냐면 아마 부산을 가보시면 동백섬이라고 그 옛날에 에이펙 정상회담 했던 그 되게 유명한 그 섬인데 섬은 아니죠. 이렇게 좀 튀어나온 돌산인데 그 위에 이제 이렇게 회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해수욕장은 이렇게 반달 형태고 여기도 이렇게 반달이죠. 그리고 끝에는 항상 이렇게 돌산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예.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이제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공통점은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혹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네, 사실은 저희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없거나 또는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거나 또는 그 상황을 알면 그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제 나름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 환경 또는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좀 다른 어떤 그 관점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빛의 굴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런데 해양 파도 굴절을 합니다. 예, 파도도 굴절을 해요. 예, 굴절만 하는 게 아니라 반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반사, 뭐 빛의 회절, 뭐 빛의 굴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파도도 굴절을 하고 반사도 하고 그리고 회절도 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지금 반사입니다. 반사. 예, 제가 이제 굴절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일단 반사를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렇게 단단한 벽이 있으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이제 요 사선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요게 요대로 반사를 합니다. 그대로. 요게 이제 반사예요. 그러니까 파도도 똑같이 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굴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 들어오다가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부채꼴처럼 이렇게 퍼지게 들어오고요. 이게 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여기는 이렇게 몰리게 돼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 방향이 이렇게 이제 굴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굴절이 뭐냐면 들어오는 방향이 변하는 게 굴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굴절이 됩니다. 요게 사실은 해안이에요. 해안. 네. 그리고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파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왜 바뀔 것 같아요? 왜 바뀌죠, 갑자기? 그냥 들어오다가 그냥 쭉 오면 되는데 왜 파도가 이렇게 방향이 바뀔까요? 네, 그 이유는 이 밑에 있는 이 수심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변화, 그러니까 이 파도의 길이, 파장하고 그 다음에 이 수심이 어떻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런 선들이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등고선 아시죠? 등고선 그 저기 산에 똑같이 바다도 이렇게 해저면에 그 높이, 그러니까 수심에 점점점 깊어지는 수심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파도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파도가 들어오다가 그 에너지가 여기는 어떻습니까? 한 두 개가 이렇게 넓게 들어오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좀 작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여기는 퍼지니까 한 뭐 90이나 80 정도 될 거고 반대로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모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더 많이, 그러니까 파도의 에너지가 더 많이 영향을 주는 데고 여기는 에너지를 적게 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굉장히 물이 잔잔하겠죠. 예, 물이 잔잔해집니다. 그 잔잔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 파도에 휩쓸려 있던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게
침전이 돼요. 왜냐하면 걔가 안 움직이니까 그냥 쭉 가라앉겠죠. 가라앉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생기냐? 모래사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안가의 그 이 해수욕장, 비치들은 보통 파도가 심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잔잔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거예요. 침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래가 쌓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수욕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그 해수욕장 옆에는 에너지가 모이는 어떤 곳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단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얘가 이렇게 똑같았는데 여기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곡선이 되고 여기는 이제 돌이 있으니까 좀 단단하니까 덜 파지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해수욕장 양옆에 보면 돌산 있잖아요. 침식이 덜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침식이 덜 됐지만 또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몰려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 여기는 되게 파도가 커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해수욕장은 이렇게 반달 형태로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것도 변해요. 조금씩. 지금 강원도 동해안을 가보면 해수욕장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운대 해수욕장도 모래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래가 없어지면 이제 해수욕장을 더 이상 영업을 못 하니까 해마다 엄청난 모래를 갖다 쌓아 부어요. 근데 해마다 부어도 해마다 없어져요. 그럼 그 모래는 어디 갈까요? 해수욕장에 부어놓은 모래는 1년 지나면 그러니까 한 이제 여름철 그러니까 지금쯤부터 모래를 쌓아서 이제 8월 달 이제 피크 때 이제 지나가면 한 1월 달이나 가보시면요. 해수욕장 모래가 별로 없어요. 이제 겨울 우리나라는 겨울 폭풍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날아갑니다. 날아간다는 게 다 없어져요. 이렇게 파도 때문에. 그럼 그 모래는 어디로 갈까요? 해운대 바다 어딘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수심이 얕아지고 있는 거죠. 어딘가는. 그러다가 갑자기 섬처럼 뭐가 폭 튀어나옵니다. 모래섬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배들이 지나갈 때 잘못하면 거기에 이제 잘못하면 이게 그라운딩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딱 부딪히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배가 잘못하면 이제 파손되죠. 그래서 그런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침식 절벽이 생기고 이렇게 해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바닷가에 가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셔도 뭔가 해양파 에너지가 여기는 좀 덜 오는구나. 여기는 집중되는구나. 여기는 브레이킹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파가 깨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회절인데요. 산란인데 이게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좁은 공간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파도가 이렇게 회절을 합니다. 이게 뭐 빛의 회절하고 똑같이 회절을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항공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섬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파도가 이게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극명하죠. 이게 지금 방파제인데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방파제 때문에 보호가 되어 있는 그 해안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파도도 똑같이 빛처럼 똑같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브레이킹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제일 이런 거 혹시 TV에서 제일 유명한 데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이런 거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아주 관광지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 어디에 이런 게 있을까요? 하와이. 하와이에 와이키키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 사람이 막 서핑을 타잖아요. 그죠? 그거 요겁니다. 이것도 파도예요. 근데 파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런 것도 생깁니다. 이건 왜 생길까요? 이거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건 왜 생길까요? 이거는
이것도 파의 길이하고 이 해저면의 경사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기는 데는 생기고 안 생기는 데는 안 생기겠죠. 왜냐하면 파도 경사도가 있으니까 그 해안에 그 수심의 경사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얕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 방향 여기가 지금 이제 해안인데요. 경사가 되게 얕으면 이렇게 그냥 깨지고 맙니다. 그런데 경사가 조금 있으면 물론 이게 좀 거의 별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파도가 깨집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더 있으면 깨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 가지 형태라 그래서 뭐 이건 영어로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이거 스필링, 플런징, 서징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여기 요런 형태를 우리가 플런징 브레이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플런징 타입 이제 쇠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비슷한 건데 요렇게 이제 실제 바다하고 이제 보여주는 건데 요렇게 이제 그냥 경사가 얕은 데는 이렇게 깨지고 끝나고요. 적당히 경사가 있으면 이렇게 막 엎어지는 형태 플런징이 생기고 경사가 더 생기면 그냥 이런 게 없이 그냥 쭉 밀려와요. 사실은 경사가 깊은 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동해안 같은 데는 경사가 깊거든요. 잘 안 생겨요. 근데 이제 또 경사가 얕은 데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서해안 같은 데 일부 이렇게 돼 있고 또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해양파 굉장히 제가 식 없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해양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많은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풍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요즘에 해 안에 그 범람이 되게 큰 이슈예요. 한번 파도가 오거나 이러면 막 범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람의 문제도 있고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조선해양공학 전공자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배가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죠? 배가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가 파도잖아요. 파도. 그래서 파도가 저희한테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 제가 배는 여러분 잘은 모르시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화 타이타닉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타이타닉을 한번 앞에 내용만 잠깐 이제 그 앞에 약간의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시는지. 옛날 겁니다. 옛날 거. Titanic was called the ship of dreams. And it 자, was. 이제 배가 보이죠? It 예. really was. 배를 한번 잘 보세요. Open your eyes. 엄청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유용합니다. 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We go full ahead. Put your backs into it. Got everything I need right here with me. I figure life's a gift, and I don't intend on wasting it. You never know what hand you're gonna get dealt next. You learn to take life as it comes at you. When the ship docks, I'm getting off with you. God Almighty. There's nothing I fear. You are safe in my heart and my heart. This is it. Hold on. Do not let go of my hand. I'll never let go. 네, 아바타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이 아바타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고요. 타이타닉은 실제로 존재하는 배이죠. 그리고 진짜로 침몰을 했습니다. 네, 그거를 모티브로 했고요. 이거를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저도 직접
봤는데 제가 공부할 때 배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게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많은 게 보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임스 카메론이 대단하다, 뭐 엄청 감동 있는 영화죠.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저도 굉장히 보고 참 감동 깊게 봤습니다. 주인공들 뭐 제일 유명한 주인공들이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예. 그다음에 또 컴퓨터 그래픽스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예. 자, 이것만 보일까요? 예, 저희 같은 이제 공학자들은 이거 위에도 저 배가 진짜 저런 배이구나. 저거는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조선공학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타이타닉 배입니다.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네. 배 크기가 여기 배 크기가 뒤에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연돌이라 그래서 이게 증기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굴뚝입니다. 4개나 있어요. 예. 이게 앞입니다. 이게 선수고 이게 선미예요. 예. 이 배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사진도 있고요. 이 배는 지금 그 당시 돈으로 한 750만 불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12년 4월 2일 날 이제 컴플릿을 했어요. 그리고 만들자마자 처녀 추앙,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배가 이제 실제로 출항한 게 4월 10일 날 출항을 했고요. 근데 이 배가 결국은 4월 14일 날이죠. 이제 싱크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 이제 유빙,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배에 이제 사실은 충돌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스친 거야. 그래서 배가 찢어졌어요. 그 표면이 약간 찢어지면서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침몰을 했거든요. 네, 그런 배입니다. 실제 배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뒤에 프로펠러가 3개가 있고, 이게 이제 그 방향타예요. 방향타. 배 방향을 조정하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아마 1등석의 그 내부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배고요. 그 당시로 최첨단의 배입니다. 근데 최첨단의 배가 처음 출항을 했는데 침몰한 거예요. 굉장한 정말 사건이었죠. 이제 이렇게 건조를 했고요. 이렇게 좀 건조 장면도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요 배의 그 루트가, 그러니까 항해 루트가 지금 이게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그 런던 밑에 있는 사우스햄튼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적지가 뉴욕입니다. 뉴욕. 근데 거의 다 와서 이게 지금 뭐 뉴펀들랜드죠. 이게 캐나다고. 여기서 이제 침몰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요게 아마 그 잠수정이 들어가서 실제로 찍었어요. 그 배가 현재 그러니까 침몰된 상태로 있는 걸 이렇게 찍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안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그 안에 이제 그 배라는 게 사실은 1등석도 있지만 3등석은요. 그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보면 이렇게 뭐랄까 밖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물속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3등석이죠. 그 주인공이 탔던 보시면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죽음. 그리고 이 배는 또 재미난 게 그 당시는 그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은 승객이 1000명이다 그러면 구명정이 10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구명정을 반드시 비치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승객이 1500명인데 구명정은 10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밖에 못 타는 거죠. 그러면 500명은 결국은 못 타요.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사건 나고 나서 이제 그걸 바꿨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안전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와 노약, 그러니까 여성들이 먼저 탔죠. 그 배도 나오시잖아요. 주인공은 못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뭐 빈부격차도 있고 또 배의 웅장함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카메론 감독은 이제 그 이걸 만들면서 인생은 불확실하고 미래는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가능성들이 많다. 이걸 모티브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상상까지 동원해서 이제 만들었죠. 근데 상당히 고증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배 같은 경우는요, 고증을 되게 잘했고요. 자,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배에서 이제 이 배가 결국 침몰할 때 이제 부러집니다. 아마 뒤에 뒷장면에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스를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배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요. 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그건 당연한 게요. 여러분들 혹시 긴 연필이나 볼펜을 한번 내가 부러뜨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힘을 주면 어디가 제일 부러질까요?
연필의 가운데가 부러지죠. 저희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운데가 굽힘 모멘트가 제일 커서 그래요, 사실은. 예. 이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그거를 조금 공학적으로 하면 이제 그 굽힘 모멘트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가 제일 힘을 많이 받습니다. 배도 똑같습니다. 배도 배라고 엄청 뭐 200m 되는 그런 큰 배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 그 우리가 연필을 그 부러뜨리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힘을 받아요. 계속. 왜 이렇게 힘을 받냐면 파도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는 이 가운데 저희는 이제 이걸 이제 미드십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운데에 있는 미드십 섹션이 가장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배를 설계할 때 이 가운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튼튼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가운데를 튼튼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종강도 그럽니다. 이게 길이 방향의 강도를 세게 하는 거예요. 길이 방향. 이게 이제 종강도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저희가 배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요거 호깅 세깅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우리가 호깅이라 그러고 이렇게 가운데가 처지는 걸 세깅이라 합니다. 그래서 호깅과 세깅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배가 가운데가 약해지죠. 그래서 부러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건 뭐 배뿐만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든 건데요. Oh, absolutely. I'm 침몰하는 happy to do it. 장면을 Yeah. 애니메이션 한 겁니다. There we go. All right, that looks good. Ship's veering to port, 22 knots.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빙에 살짝 긁히잖아요. Around the iceberg, try to keep from hitting the propellers. That looks pretty good. Okay, so now we're watching an accelerated 자, time. 보시면 이렇게 We see the first 5 물이 차요. compartments flood. 서서히 They 서서히. equalize pretty quickly. 그런데 이게 격벽이 Bows pulled 있어요. 그래서 down. 물이 서서히 찹니다. 한 칸씩 차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We see the port list. 그래서 배가 Port list looks right. Now 조금씩 looks like 조금씩 about 9 degrees. Well, you can really see 침몰합니다. the 그러니까 천천히 effect 침몰해요. of that, 처음에는. that list on the flooding. So yeah, superstructure starts to get pulled under. 자, 그래서 이제 침몰하는 장면이고요. Funnels collapse at their base. Now the bow is accelerating downward. That looks good. We're 자, starting 이렇게 to 해서 see 이제 the stern 결국은 come 배가 up. 이렇게 이제 We got 한쪽으로 our 밀리죠. maximum 영화에서 peak 나온 장면 stress, and yeah, 같습니다. boom. Boom, 자, 그러다가 great. 어디가 Okay, 부러지냐? bow 가운데가 swinging 부러지죠. down. That looks good. 왜냐하면 가운데가 The 굽힘 double 모멘트가 제일 keel hang 크니까. 그리고 부러져서 Then they 이렇게 separate. 이제 하나씩 Bow 가라앉는 plunges 거죠. straight down. All right, we got mass snapping back. The funnels are 이게 ripping 거의 backwards, 수심이 pulling off all the 대서양이 davits. 굉장히 깊습니다. 거의 수천 Bow's 미터라서 going down like a torpedo. Here's the angle when it falls through into a stable position. Let's see the stern. Heeling way over to port. That looks right. And she goes, yep, that's right. She goes almost vertical just when she goes under, and then boom, implodes. Now she accelerates, and all the stuff starts to rip off. See the shell plating going. There goes the double bottom frisbeeing off. And the stern's falling through. So now the stern's falling aft end down. And we see the spiraling. Here comes the bow. Bow is falling in a stable position, and it hits. Yeah, boom. It kind of breaks its back, and we see the hydraulic outburst and the downblast effect. Let's see the stern. We see the shell plating blowing off, decks, everything kind of settling around it. 네, Looks like a 이렇게 big 이제 airplane crash site. 순전히 약간 이제 그 Bada bing, 시뮬레이션을 bada 해서 boom. That's exactly what we're looking for. 이렇게 이제 배가 두 조각이 나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잠수정을 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니까 정말로 배가 두 조각이 나서 이렇게 두 동강이 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론 감독이 상당히 아마 어떤 그 과학자 그룹의 자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한 것 같고요. 이거에서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더 못 드리지만 이 배의 구조가 굉장히 이 당시 배와 지금 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너무 많아서 이제 그렇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재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가장 잘 만든다.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가장 잘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는 중국 정도인데 우리만큼 잘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근데 최근에 우리가 아마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배 중에 24,000 TU 이게 뭐냐면요. TU가 뭐냐면 20 feet equivalent unit이라 그래서 20피트짜리예요. 20피트. 20피트면 6.34m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대충 6m 돼요. 우리가 컨테이너 우리 저기 자동차 하나씩 싣고 다니잖아요. 걔가 한 6m 이상 되거든요. 그런 거를 24,000개를 실 수 있는 급의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TEU 이렇게 불러요. 배의 크기를. 그래서 24,000 TU급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24,000개 실 수 있는 배예요. 그 배가 요렇습니다. 400m입니다. 길이가.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큰 배냐? 에펠탑보다 크죠. 에펠탑은 3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동방민주 아마 이게 상하이에 있는 그 동방민주 같고 요게 아마 지금 그 롯데월드 최근에 지은 555m짜리 요거보다 작죠. 그런데 배를 세워놓으면 거의 뭐 얘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큽니다. 이런 배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한 대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배를 쉽게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배가 사라질까요? 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고요. 여러분 모든 수출과 수입은 배로 합니다. 예. 비행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비행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실을 수 있는 양은 300톤도 안 돼요. 뭐 1000톤 어마어마한 비행기면 1000톤 실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배들은요 40만 톤 이렇게 실어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한 100대 뭐 더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화물은 다 배로 오고요. 사람만 또 귀금속 이런 것만 비행기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없어져도 어느 나라 인간은 배를 만들어야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 자, 이게 이제 배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인데요. 여러분 이 배를 보시면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아마 외국 배 같은데 앞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요거를 우리가 벌버스 보우라 그럽니다. 이렇게 보우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앞머리 이런 뜻이고요. 앞 이런 뜻이고 앞에 이 벌브는 이걸 벌브가 이 저기 그 백열등 그 이 등 있죠. 그 뭐야 그 벌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그 전구죠. 전구. 그래서 벌버스 보우라 그래요. 자, 이게 앞에서 본 타이타닉에는 없어요. 타이타닉은 앞에가 그냥 날씬합니다. 근데 요즘 배들은 이렇게 앞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은 지금 요게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요게 없으면 이렇게 이제 타이타닉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배가 움직이면 파도가 이렇게 발생해요. 이렇게. 요 그린 선처럼 발생합니다. 그런데 요 앞에 벌버스 보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린색이랑 노란색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랑 여기가 합쳐지면 이렇게 여기가 일정하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냐? 저항이 줄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 배들은 이렇게 앞에가 튀어나와 있어요. 1970년대 이후에는. 그래서 저항이 줍니다. 근데 타이타닉은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좀 더 크겠죠. 그런 것도 딱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배를 어떻게 만드느냐? 육상에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배를 바다로 당기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배를 진수한다고 그러거든요. 도크에서 만들고 진수하는데요. 진수할 때는 이 거대한 배를 어떻게 끌어내릴까요? 이 막 거의 막 몇만 톤, 막 10만 톤 이런 배인데 그거는 이 도크를 막아요. 그 다음에 물을 채웁니다. 그럼 배가 뜨잖아요. 그럼 도크 문을 열어. 그 다음에 배를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많이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들어서 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이게 몇만 톤짜리 배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배의 무게를 어떻게 잴까요? 무게를 저울에 잴 수는 없거든요. 너무 커서. 배의 무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장비 수량 엄청 정밀하게 하면 그렇게 하죠. 내가 쓴 모든 재료를 다 합쳐서
그 엄청 힘든 작업이죠, 그죠? 예, 그걸 어떻게 일일이 재겠어요? 우리가 뭐 음식 만들 때 몇 그램 하듯이 그렇게 잴 수가 없잖아요. 예, 배는 그래서 잠긴 부피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배는 잠긴 부피 곱하기 물의 밀도를 하면 그게 배의 질량, 킬로그램이 나와요. 뭐 톤이 나오겠죠. 예, 이거는 뭐 자, 근데 재미난 건 이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엄청 유명한 사람. 예? 아, 제가 발견했으면 저는 아마 역사 속에 길이 남았을 겁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르키메데스. 예, 아르키메데스예요. 이 사람이 발견하고 목욕탕에서 튀어나갔잖아요. 뭐라고 나갔죠? 유레카. 그게 이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부력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부력이 뭐냐면요. 우리가 부력이 물에 뜨는 힘이거든요. 그게 잠긴 부피랑 관련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물이 잠긴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를 거꾸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긴 부피만큼 물을 떠다가 놓으면 무겁잖아요. 그만큼이 내려가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이에요. 그러니까 부력이 상당히 크죠.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조금 그렇긴 한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추가 물에 넣기 전에 실제로 얼마냐면 이게 이제 파운드인데 이게 7파운드짜리. 그러니까 한번 7kg라고 생각합시다. 뭐 파운드 잘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7파운드 그러니까 7kg짜리 지금 무게 이게 추예요. 추. 근데 이 추를 물에 담궈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봤더니 4kg로 4파운드밖에 안 되는 거야. 그지?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3파운드의 부력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력은 뭐냐면 잠긴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추의 이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여기서 이제 물이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닙니까? 추가 들어가니까 물이 그만큼 흘러 내려갔죠. 이 3파운드의 물의 무게만큼을 거꾸로 위로 미는 형태가 되니까 실제로 부력은 요 3파운드의 물의 힘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고 대신에 이 추는 그렇기 때문에 4파운드밖에 안 되는 형태이죠. 예.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제 저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쇠로 된 배가 물에 뜰까요? 막 이런 얘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쇠예요. 지금 앞에 있는 배 이거 엄청 다 이 튼튼한 강철입니다. 얘네들. 이런 배들 전부 다 이거 다 엄청 무거운 쇠입니다. 근데 물에 뜨잖아요. 어떻게 쇠로 된 배가 물에 뜰까요? 라는 거는 부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력. 그러니까 아무리 단단한 쇠라도 넓게 펴가지고 잠긴 부피를 크게 하면 그만큼을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부력이 생기는 거니까 아무리 무거워도 당연히 물에 뜨죠. 예. 그래서 부력 때문에 물에 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의 프로펠러도요. 사실은 아르키메데스가 고안한 겁니다. 예, 이게 펌프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펌프인데요. 이렇게 아르키메데스가 여기서 이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막 돌리면 물이 이렇게 쫙 해서 올라와요. 이게 이제 펌프거든요. 손으로 돌리는 수동 펌프인데 배가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물을 뒤로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앞으로 가겠죠. 추진. 그래서 프로펠러도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서 시작을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미나죠. 아르키메데스가 참 조선공학하고도 관련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양공학. 자, 조선공학은 뭐고 해양공학은 뭐냐? 사실은 저희 과 이름이 조선해양공학과예요. 서울대학교도 똑같이 조선해양공학과입니다. 예, 부산대학교도 똑같이 조선해양공학과예요. 그러니까 조선공학하고 해양공학이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해양공학이라는 거 안에 왜냐면 해양은 바다잖아요. 조선공학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배를 잘 만드니까 조선을 앞에다 두는 거예요.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이란 말을 안 없애고 싶어요. 그러니까 없애고 싶어 안 합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조선업이 먼저 발달했다가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시들해졌는데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동경대학이잖아요. 도쿄대학. 조선공학과가 없어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예 다른 걸로. 예.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부는 조선이라는 말을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런 약간 좀 이야기가 있긴 한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나라
그거 아마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큰 배를 만드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조선공학과 해양공학이 사실은 거의 유사한데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해양공학은 약간 초점이 배가 아니고요. 제가 제 전공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유체역학 제 연구실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거 혹시 여러분 잘 못 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아주 깊은 바다 어디 뭐 대서양이나 태평양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긴 아주 특이하게 생긴 이런 길다란 형태의 이게 한 200m 되거든요. 길이가 한 200m 되는 이런 길다란 형태의 해양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 뭐 하는 거냐면 바로 바다에 있는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는 형태의 부유식 구조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스파라고 합니다. 스파라는 특별한 구조물인데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보는데요. 제가 실제 그래서 이 스파가 엄청 커요. 얘도 에펠타워 지금 이게 지금 300m인데 거의 뭐 그거와 유사할 정도. 또 볼륨은 더 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육상에 나와 있으면 굉장히 거대한 이것도 크죠. 이게 이제 주로 이게 이제 휴스턴이라고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데 거기 큰 빌딩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제 보여주는 건데 아무튼 되게 큰 겁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특별한 배에다가 실어서 지금 온 거예요. 이게 지금 텍사스에 있는 데인데 보시면 여기 트럭이 요만하잖아요, 그죠? 엄청 크죠. 예. 되게 막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부죠, 하부 밑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싣고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운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서양을 지나가요. 이런 게 되게 특별하죠.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배가 있는데 거기 위에다 이렇게 실었어요. 어떻게 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얘도 거의 한 3만 톤 되는 엄청 무거운 3만 톤이 엄청 여러분 제가 100kg라 그래도 저 같은 사람 100명이 있어야 100kg에 100명이면 10톤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00kg 거구 있죠? 막 남자들 큰 사람들 10명 엄청 막 거대하잖아. 그래봐 1톤입니다. 그러니까 3만 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사실은 어떻게 실었을까요? 궁금하죠. 이게 이제 되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실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좀 약간 다른 건데요. 뭐냐? 이 배를 가라앉혀요. 배를 가라앉힙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밑에가 안 보이는데요. 이 가라앉혀 있는 거. 이게 지금 요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요만큼 여기 지금 요 하얀 선 있죠? 여기까지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가라앉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데 여기하고 여기만 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요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물에 가라앉힌 다음에 얘를 이제 얘도 이제 물에 뜨니까 배로 쭉 끌고 와요. 그 다음에 이 배를 이 특별한 배에다가 이제 이 배를 가라앉힐 때는 이제 우리가 발라스트 워러라 그래서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가라앉히는 거. 그 안에 이제 공간에 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죠. 그 다음에 얘를 잘 이제 여기다 딱 배치한 다음에 이 배의 물을 빼요. 디발라스팅 그러는데 물을 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물에 뜨겠죠. 떠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아까 여기까지 잠겼는데 이만큼이 떴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이렇게 싣고 가는 거예요. 얘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얘를 물을 집어넣어서 쭉 가라앉혀서 이걸 빼내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기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배는 아닌데요. 이런 유사한 배들 우리가 이제 마이티 덕 뭐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배마다 아주 특별한 배들인데 막 몇 대는 깔아앉아서 못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싱크해서 그냥 없어진 배도 많습니다. 아주 이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져갑니다. 굉장히 큰 배들이죠, 이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가 이제 모델 실험을 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조라 그러는데 수조, 웨이브 탱크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네덜란드 마린이라고 되게 유명한 전 세계도 유명한 연구소인데요.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앞에서 파도를 발생시킵니다. 똑같이 직접 바다처럼 이게 이제 일정한 이제 규칙파를 발생을 시켜서 요 가운데다가 이제 어떤 물체를 놓고 실제로 이제 파도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치죠, 그죠?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구조물이다.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구조물이다. 그럼 이렇게 모형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힘을 재고 뭐 관련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첨단의 실험 시설들인데 이게 굉장히 이게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델, 그러니까 스케일을 작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도 하고 뭐 설계도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아주 고속으로 찍어서 이제 이거 현상도 보고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대전에 그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라고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뭐 미국, 뭐 네덜란드, 노르웨이 뭐 제법 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중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그런 그 실험 수조를 저는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잠시만요. 비슷합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파도를 발생시키고 이게 이제 요건데 여기 이제 부유체잖아요. 떠 있는 게 요게 이제 움직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똑같이 수조를 똑같이 시뮬레이션해서 여기서 이제 요 운동도 요 움직임도 재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힘도 재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파도를 요거 이제 제가 반만 계산한 거죠. 그 대칭이니까 반만 계산해서 여기 이제 구조물이 있고 이렇게 이제 파도가 지나가는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이제 수치 조파 수조, 그러니까 그 뉴메리칼리 우리가 이제 수조 시뮬레이션 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전통적인 이제 오일 앤 가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화석 연료를 이제 꺼내기 위한 그런 이제 구조물들, 굉장히 첨단의 구조물들이에요. 되게 어려운 구조물들인데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뭐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이제 또 관련이 있어서 저희랑도 관련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린피스에서 이제 만든 비디오입니다. Human 그걸 history 보세요. is also a story about harnessing energy. Energy which has transformed our lives. From early agriculture production to the steam engin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When huge oil reserves were found at 이제 화석 연료 Spindletop in 때문에 Texas in 지금 저희가 이제 1901, 이렇게 the oil age 맨 truly 처음에 began. 이제 여기 Instead of 텍사스에서 using 시작을 coal, 했거든요. oil could be burned to 오일을. power trains and ships, making them go faster and further, connecting families and friends, and sending goods around the world. Soon after, Henry Ford put automobiles into 이거는 잘 mass production, 아시겠지만 이제 헨리 포드가 creating 이제 a future 자동차를 filled with 생산해서 millions of cars, 이제 매연이 trucks, 계속 and 나오죠. motorbikes, moving around our cities and countryside every minute of every day. While oil energy has brought us huge benefits, it is also taking a huge toll on our beautiful planet. The oil spill in the Gulf of 이게 이제 Mexico 그 has shown us 오일 the 앤 true 가스를 cost of our 뽑는 oil 그런 addiction and the 이제 responsibility we share 구조물이고. as energy users. Today, thousands of oil rigs cover the globe. Many of these are in the Gulf of Mexico and the North Sea. These areas are running on empty, 예, 이게 and 지금 oil 다 해양 companies are spending more 구조물들입니다. money 오일을 and 뽑는 taking 그런 greater risks 바닷속에서 to reach the 해양 last drops of oil. 구조물들입니다. They're drilling deeper than they have ever drilled before, and going to the world's most remote and pristine wildernesses to squeeze out every last barrel. If this continues, we will be set on a course that will see a 자, 그럼 6-degree 언젠간 오일은 rise 이제 in 고갈이 global 되겠죠. temperatures. This would be catastrophic for people, animals, and the entire planet. But it doesn't have to be like this. Instead of chasing the last drops of dirty oil, we can start now to build 네, a clean 이렇게 energy future. 신재생 A future 에너지를 where vehicles run on electricity, 이제 개발을 해야 powered by the 되는 sun, 상황이 온 sea, 거죠. and wind. Clean energy that won't run out. We have the power to make the switch. It's time for us to go beyond oil.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한 5년 전, 6년 전에 만든 그린피스에서 만든 건데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심지어 오일 앤 가스를 만들어 파는 이런 그 뭐 엑슨 모빌이나 뭐 이런 아주 쉐브론, 텍사코 같은 굉장히 큰 그 오일 컴퍼니조차도 이제 디카보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탄소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 연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해양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청정 에너지고 무한한 자원이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풍력 타워잖아요. 이게 육상에 있는 풍력 타워고 요거는 이제 바다에 있는 건데 깊어지면은 이제 부유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깊으면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깊으니까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해상 풍력을 지금 아마 여러분들 그 TV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걸 많이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저도 일부 요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는 요것도 있지만 파력 에너지에 또 관심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앞에서 해양파 역학을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파력 에너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동 물체형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이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전 세계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 두 번째 파력 에너지를 뽑는 방법은 이렇게 어떤 방파제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챔버가 있는데 공기 챔버가 있는데 여기로 이제 파도가 이렇게 와서 여기를 이제 수위를 왔다 갔다 이제 이게 높여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챔버에 있는 공기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터빈이 있어요. 공기 터빈이. 그래서 공기 터빈을 돌려서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진동 수지형 그러는데 요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방파제에 붙여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거는 상당히 상업화에 가까워져 있는 아주 유망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월파형인데 파도가 치면 이 턱을 넘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압차 수류 터빈이 있어서 요 힘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 수력 발전하듯이 이렇게 여기 터빈을 돌리는 거죠. 수류 터빈을.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뽑는 이런 형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요런 이제 파력 발전 종류가 있고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스탠다드가 없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되게 재밌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계산을 돌려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직접 해서 돌리는 이런 형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얘가 운동을 파도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줄을 당기니까 여기서 이제 힘을 받아서 이걸로 이제 에너지를 뽑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떤 구조물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가동 물체형 같은 거죠. 실제로 이렇게 부위 같은 거가 움직여서 이 움직임으로 내 에너지를 뽑는 뭐 다물체 파력 발전 시뮬레이션. 이것도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해서 돌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계산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저는 이제 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보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어떤 그 전문가의 리그로 들어가라. 저는 이제 이걸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르는데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면 보입니다. 길도 보이고 보여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 거는 전문가의 길로 들어가면 많은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라는 게 반드시 어떤 뭐 직업적인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시면 뭐든지 그 전문 분야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냥 일반인이 보는 시각은 너무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